타임 몽타주 형식이란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교차적으로 서술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이인국 박사의 회중시계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심리주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회중시계는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명예로운 수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중시계는 인생의 반려품이기도 하지요. 이인국 박사는 의사입니다. 그는 끝비단리라고 불리는데 끝비단이란 영어의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우두머리나 혹은 최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국 박사가 끝비단리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살아온 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변명하듯이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날구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이 일본에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는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에게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부를 잘한 덕에 의사가 된 데 더하여 외국어 습득 기술이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에는 소련 치하에서 그리고 다시 한국전쟁이라는 격동기를 거치면서 친미주의자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민족사적 비극과 역경을 정신으로 이겨낸 승자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출세와 안위를 추구한 카멜레온적인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안이 먼지 하나 없이 청결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병원비가 다른 곳보다 갑절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환자 또한 가려받아서 외정시대의 그의 고객은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샘 속에 드는 축들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에 사상붐, 즉 독립운동을 하는 남루한 환자가 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몰골이나 옷 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응급치료만 해주고는 입원실이 없다는 핑계로 액을 하는 환자를 내보냅니다. 그런 환자를 받았다가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으로 살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이 되어버렸고 소련군이 밀려오자 그동안 일제의 보호막이 되다시피 했던 액자를 끄집어내어 그 안에 있던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 속에는 국어 상용의 가라는 말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이 종이장 하나로 온 가족과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지켜왔던 것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미련 없이 그는 그것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해방과 함께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아들 원식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야, 원식아!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가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아무튼 러시아 말 꾸준히 해라. 일제 치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남았는데 그 처세술로 다시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인민재판에 끌려간 사람들은 행방을 알 길이 없었고 적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남으로 도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쯤 일제 때 병원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지만 쫓겨났던 사상범인 춘식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습니다. 왜 놈의 밑바지! 이 개새끼야! 구두발이 날아왔고
이인국 박사는 이대로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이질 환자의 발병을 알렸고 그 덕분에 응급치료실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련군 고급 장교인 스텐코프의 왼쪽 뺨에 붙은 오리할 만한 혹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스텐코프의 추천으로 아들 원식을 러시아로 유학 보내게 됩니다. 스텐코프는 소련군에게 약탈당했던 이인국 박사의 회중식에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6.25 사변이 터지고 소련으로 유학을 간 아들 원식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수복 후 그는 월남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의 이름은 일본식의 나미코였으나 해방 후에는 코자를 완전히 떼어버렸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딸을 위해서 외인 개인 교수를 붙여주었더니 그는 남이의 미국 유학을 주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류에 따라 미국 유학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지만 딸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외인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였습니다. 애정에 국경이 있어요? 라는 딸의 편지에 이인국 박사는 속으로 답합니다. 더러운 년 같으니 기어코 코쟁이 사위라니. 그는 꼭 풀수어 개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분하고도 호황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제도 수용소에 있을 때 죽었고 소련으로 간 아들의 생사는 지금껏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국제 결혼의 시금석이 되겠다는 뜻인가 싶어 이인국 박사는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흰둥이 외손자라니 생각만 해도 징그러웠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간호사로 근무하다 그와 재혼한 20살 아래인 해숙과 그 사이에서 낳은 어린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미국인 브라운 씨의 응접실에서 성조기를 보며 이인국 박사는 옛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온 상감, 진사, 고려, 청자, 화병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일제를 거쳐 소련 치하에서도 살아남았고 이제 그는 영어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운 씨는 3년 전에 딸이 미국에 갈 때부터 신세를 진 사람으로 이번 이인국 박사의 미국 행도 도와줄 것이기에 우리 문화재를 국외로 보낸다는 죄책감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브라운 씨는 이인국 박사를 끝빛단리라고 부르지 않고 닥터리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는 짧지만 미국은 지상의 낙토입니다. 양국의 우호와 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운 씨에게 닥터리는 땡큐 라고 답했습니다. 대학을 갓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뛰는 꼴이 눈꼴 사나웠는데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브라운 씨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고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의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는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하여 마음껏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면 우선 비행기 회사에 들러 형편이나 알아볼까? 이인국 박사는 캘리포니아 특산 시가를 비스듬히 문 채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그는 스프링이 튈 듯이 부스에 틀썩 주저앉았다. 관도 호텔로.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 일제 때부터 해방기를 거쳐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출세를 지향하는 한 인물의 서사시가 바로 끝빛단리입니다. 캡틴의 러시아어 발음이죠. 학생들과 이 작품을 읽을 때 두 갈래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조국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니 자기가 어떤 처세술을 쓰더라도
살아남은 것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쪽 의견은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데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안일과 출세만을 위해서 카밀레온처럼 변신하고 처신한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나 교수와 같이 지식인이라면 그들은 동시대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이인국 박사의 삶이야말로 실패한 전형적인 지식인의 삶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 구위층 인사들이 나만 잘 살겠다고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일반 국민들은 그야말로 희망을 잃고 말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요. 이인국 박사를 지식인으로 볼 것인지 지식 전문가로 볼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대 정신에 걸맞는 처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 끝빛단리는 작가가 이인국 박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아직도 아이들에게 필독스가 되고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이러한 세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